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마이클 플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을 많이 아시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진면모가 나타나서 제가 그때마다 이제 플린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소식을 제가 받았기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가 어떤 그 교묘한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교묘한 어떤 작전을 썼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와 그 전후의 혼란은 즉흥적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마이크 플린은 시드니 파월 그 여자 변호사 있죠, 아시죠? 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합주는 퍼플 스테이트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블루로 갔다가 어떤 때는 레드로 가는 그런 경합주에서 계엄령, 마샬 로우라 그래요.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나 또는 주 방위군을 투입해서 도미니온을 비롯한 투표기를 압수한 뒤에 이른바 포렌식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를 통해서 대규모 부정땡땡 그런 선거 잘못하는 거 있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린은 이미 뉴스맥스라는 그 방송에 나와서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에 명령해서 경합주 선거를 다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 회의에서는 행정명령이나 국토안보부를 통해서 투표기를 압수하는 방안이 강하게 제기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백악관 법률 고문과 회의 참석자들이 그것이 법적으로 터무니가 없고 실행 면에서는 재앙이 될 거라고 강하게 반대해서 결국 그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때에 이 작전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도록 내버려 두면서 누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당장 뭐라 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계엄령과 투표기 압수라는 그러한 그 계획에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에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그 결정은 미국 헌정 질서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을 막아낸 거죠. 만약 그 선을 그때 넘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이크 플린이나 시드니 파월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그 결정을 내리고 그 선을 넘었다면 반대 진영은 민주당 쪽이죠. 영구적으로 반란이라는 공격 소재를 손에 넣게 됐었을 거고 국방부와 주 방위군 내부의 지휘 체계 저항 때문에 결국 성공하지도 못했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플린 네트워크와 플린이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압박은 단순히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플린 주변에는 패트릭 번 옛날에 오버스탁닷컴의 CEO였죠. 그 다음에 마이클 린델 란 와킨슨 그리고 아메리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선거 이후의 소송과 각종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죠. 패트릭 번은 자금과 서버 운영을 담당했고 마이클 린델은 심포지엄을 통해서 이슈를 확대했으며 란 와킨스는 플랫폼 운영과 메사 카운티 자료 공개를 담당했었습니다. 증거의 흐름이 자금 출처나 데이터 처리 과정
그리고 미리 준비된 내레이티브 구축 과정으로 되돌아갈 위험이 생기자 계엄령과 투표기 압수 제한은 군의 권한 아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 역할을 하게 되었죠. 행정부 권한으로 투표기를 만약에 압수를 했다면 네트워크 운영자들에게 연결되는 불편한 데이터의 흐름을 묻어버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도미니언 때문이었다는 단순한 이야기로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러한 주장의 대부분을 기각했고, 그러나 대중적인 관심과 정치적 논란은 계속 이어졌으며 지지층은 결집을 했고 시선은 다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때의 그 미끼를 물지 않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문제와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모두 이해하고 있었고,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군의 명령을 밀리터리한테 명령을 해서 각 주의 선거 장비를 압수하도록 했다면 즉각적인 헌법 위기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강하게 반발을 했었을 것이고 실제로 내부에서 저항 움직임이 있었긴 했죠, 그때. 그다음에 바이든 진영과 언론은 이를 완벽한 구테타 시도로 규정을 했을 것입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소송이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망제 명의 투표함 관리 문제, 늦게 도착한 우편 투표 수집, 그 하베스팅이란 말을 하는데, 그 투표 수집 방식 등 각종 이상 징후에 대한 기록이 공개적으로 축적이 되도록 했으며 장기적인 책임 추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측근들에 대한 사면 역시 이러한 전략의 일부였고 연방 차원의 보호막은 제공을 해줬어요. 사면을 해줬어요. 위에 말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나 연방 차원의 보호막은 제공이 됐지만 주정부 차원의 법적 조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 나타난 실시간 투표 수집 장면이 과거 폴턴 카운티와 마리코파 카운티의 패턴과 닮아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미니언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는지도 이런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인물들, 예를 들면 플린은 계엄력을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린델은 끊임없이 새로운 증거를 예고했으며 패트릭 버는 자금과 서버 운영을 담당했다고 했는데 이들은 지지층을 계속 결집시키고 큰 화제를 만들어냈으며 모든 관심을 도미니언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악당에게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이에 자금의 실제 흐름이라든가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고 전달됐는지 메사 카운티 자료 유출이 피럴스와 헤이스를 거쳐 와킨스에게 전달된 과정, 특정 취약점에 대한 의도적인 침묵 등은 계속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티나 피럴스는 법적 책임을 홀로 떠안았고 그 여자 클럭이 콜로라도주의 클럭이 지금 그 법적 책임을 떠안고 형을 살았죠. 린델은 협의를 마친 뒤에도 계속 새로운 보고서를 예고했고 플린은 수정헌법 제5조를 수백 차례 인용하면서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같은 내레이티브를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러한 인물들을 이용해서 지지층의 에너지를 모으고 동시에 반란, 인서렉션이라 그래요, 영어로. 그 반란이라는 새로운 법적 선례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에 안전장치 없는 우편 투표 확대라든가 대도시 집중 현상이라든가 제한적인 감사 절차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은 이러한 노이즈, 소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 소송에 참여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나 시드니 파월, 그 여자 변호사 있죠.
그 다음에 존 이스트먼 등에게 연방 차원의 사면을 해준 것은 연방 범죄에 대한 책임만 없애준 것입니다. 그러나 주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법적 조치까지 막아준 것은 아니고 캘리포니아의 투표 수집 사건이 연방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투표소에서 발생한 각종 시스템의 이상과 의심스러운 득표 변화가 새롭게 나타나면서 사면받은 인물들은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연방 보호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는 새로운 법적 조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플린 네트워크도 역시 같은 구조인데 계엄령과 투표기 압수 계획이 실제로 실행됐다면 잘못된 흔적을 드러내거나 보호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간파했기 때문에 장기전을 위한 기록과 자료가 그대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이 아니라 실제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봐야 되는 거고 많은 소송이 기각된 이유는 소송 자격이라든가 제기 시기라든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증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함 관리 문제라든가 보안이 미흡한 절차, 특정 지역에서 나타난 이상 현상 등은 일부 실제로 존재했지만 여러 주에 걸쳐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큼의 규모였다는 점을 법정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었다. 네트워크는 모든 책임을 도미니언 한 곳에 집중시키면서 더 넓은 구조적 취약점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고 동시에 상위 운영자들은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이클 린델은 합의 이후에도 8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계속 예고하면서 지지층의 관심을 유지했고 마이클 플린은 장군은 다큐멘터리에서는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수정헌법 제5조를 내세워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가증하죠. 패트릭 번은 서버 운영과 관련된 또 다른 핵심 연결고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부정행위와 선거 절차상의 이상이 실제로 있었으면서 가장 크게 싸운다고 올바른 선거를 위해서 싸워왔다고 알려진 인물들이 오히려 시스템이 입는 피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서 새롭게 공개된 장면들, 지난 선거 때 새롭게 여러 사실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풀턴 카운티나 마리코파 카운티의 사례, 그리고 연방 대법원 투표 수집 문제의 검토까지 이어지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패턴을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자신들이 사용했던 도구들, 즉 눈에 보이는 인물들과 통제된 데이터 공개 방식을 통해서 일부 인물들이 이 책임을 떠안도록 만들었고 정작 핵심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엄령과 투표기 압수 제안의 본질을 그때 그들이 제안했을 때 간파를 했고 그 결과 미국이 훨씬 되돌리기 어려운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죠. 패트릭 번의 역할은 2020년 이후 진행된 선거 무결성, 이게 일렉션 인테그리티라고 그러는데 그 선거 무결성 활동에서 단순한 후원자나 논평가가 아니고 실제 물류를 운영하고 내레이티브를 확대하면서 프락시, 대리인 관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처에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대중 앞에 공개하는 거대한 정치적 이벤트로 연결하면서도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는 감췄습니다. 이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콜로라도 메사 카운티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도미니언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무단 이미지 복제, 비밀번호, 시스템 설정, 각종 관련 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됐고
이 자료는 이후 선거 부정의 증거처럼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제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지지하지 않는지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패트릭 버니, 마이클 플린과 함께 공동 설립한 아메리카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애리조나의 사이버 닌자스 재검표를 비롯한 여러 감사 작업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순환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통해 데이터가 확보되고 그 데이터는 심포지엄, 텔레그램 채널, 언론, 각종 홍보 채널을 통해서 계속 확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최초의 운영자까지 연결되는 흔적은 남기지 않는 구조가 유지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메사 카운티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2021년 5월 달입니다. 메사 카운티 서기 클락이 티나 피러스라는 여잔데 선거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코난 헤이스는 패트릭 버니 자신의 급여를 받는 최고 수준의 힘모자 보안 전문가라고 소개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출입증을 사용해서 카운티 직원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내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패트릭 버는 이후 공개적으로 그 당시 헤이스와 페이스타임으로 통화하면서 접속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약 47 기가바이트 분량의 복제 서버 데이터가 확보됐고 여기에는 그 바이오스 비밀번호, 하드디스크 이미지, 시스템 설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데이터는 세로나 비숍 등을 거쳐서 결국 2021년 8월 사우스 다코타주 수폴스에서 열린 마이클 린델의 사이버 심포지엄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란 와킨스, 즉 이 사람의 별명은 코드 멍키지입니다. 이 사람이 그 연설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때의 이 코드 멍키지인 란 와킨스가 그 가려지지 않은 원본 자료를 공개했고 인물이 가려지지 않은 원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란 와킨스가. 그리고 허가 없이 확보된 데이터를 네트워크가 주장하는 내부 고발자의 증거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잘못한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과거에 이런 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있으면서 선거 관련으로 그 조언을 하면서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큰 궁지에 빠지게 할 뻔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패트릭 번은 그 여러 영상과 공개 발언에서 메사 카운티 작전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면서 헤이스가 자신의 지휘 아래 일했다고 설명을 하고 이것은 단순히 후원한 것이 아니라 선거 시스템에 실제 접근하고 데이터를 추출하며 그 데이터를 배포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율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티나 피러스 그 여성 클럭은 결국 여러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9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형이 감형돼서 좀 살았어요. 그 감옥에서. 그랬다가 형이 감형돼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헤이즈와 자금을 지원한 상위 인물의 아까 말씀드린 인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법적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이 데이터는 신뢰받는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허가 없이 복제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법정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 소재로는 매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패트릭 번의 활동은 메사 카운티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메리카 프로젝트는 여러 주의 선거 감사 활동에 자금을 지원했고 작전에 참여한 인물들을 위한 전용기를 제공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각종 운영 지원 등을 담당했습니다. 패트릭 번의 활약이 많았죠. 이 조직은 눈에 보이는 활동가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도 핵심 기획자들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구조였고 2020년 12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패트릭 번 2020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 12월 날짜를 잘 기억하시고 그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패트릭 번, 마이크 플린, 시드니 파월이 함께 투표기 압수와 계엄령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법적 수단이 점점 막혀가자 이 네트워크가 훨씬 더 위험한 방법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또한 패트릭 번은 자신이 운영한 딥캐쳐닷컴이라는 과 각종 글을 통해서 도미니언을 거의 모든 문제의 핵심 원인처럼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 투표함 관리, 체인 오브 커스티디라 그래요. 그래서 투표함 관리나 우편 투표의 취약점, 네트워크 내부 활동 등 다른 중요한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지금 전하는 소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법원의 판결은 그러면 어떠냐? 패트릭 번이나 마이클 린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인물들이 관련된 여러 도미니언 소송은 기각이고 합의되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그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고 도미니언이라는 하나의 대상만 계속 공격한 것이 오히려 편리한 전략이었을 수 있고 그 사이에 늦은 개표라든가 투표 수집 하베스팅 제한된 포렌식 조사 등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 차원의 사면이 그 아까 말한 인물들에게 이루어지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연방 차원의 사면은 해줬습니다. 그러나 주정부 차원의 법적 위험은 그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함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패트릭 번의 서버 운영은 플린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되고 아메리카 프로젝트의 자금, 심포지엄을 통한 홍보, 투표기 압수 주장 등은 모두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패트릭 번과 마이클 린델 같은 인물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고 말하면서 지지층을 계속 결집시켜 나갔고 반면에 법원에서의 패배는 오히려 더 깊은 구조를 보호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티나 피러스는 희생양이 되어서 감옥을 생활을 했고 란 와킨스는 자료를 공개하는 역할을 맡았고 결국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 유통, 제한적인 법적 책임과 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상위 자금 지원자와 기획자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았고 지지층의 관심은 계속 유지시켰다는 것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계엄령과 투표기 압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대신 법적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 이상 사례에 대한 공개 기록이 축적되도록 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후 굉장히 스마트한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 사실만 듣고 봐도. 그래서 이후에 이루어진 사면은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 캘리포니아의 투표 수집 사례가
과거 풀턴 카운티와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나타난 패턴과 비슷한 패턴이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이 그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선거 절차상의 이상과 부정행위가 존재했는데, 그 가장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크게 싸우는 것처럼 보였던 인물들이 오히려 법정에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기보다는 시스템이 있는 피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패트릭 번의 서버 운영은 이러한 프락시, 대리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직접 데이터를 다루고 내레이티브를 만드는 역할은 했지만 모든 책임이 그에게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고, 법원은 증거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 구조는 거대한 정치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에너지를 모으는 한편 정작 제도 개혁 논의는 뒤로 밀어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풀린 네트워크와 어떠한 그런 자기네들이 했던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했던 교묘한 작전과 그러한 이야기, 패트릭 번과 같이 했던 일들,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는 정말 마이클 플린이나 마이클 린델이나 시드니 파월이나 패트릭 번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충성으로 로열리스트, 트럼프의 충성자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는 방송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풀린 네트워크와 2020년에 그 오벌 오피스 백악관에 그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한 사항,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그들이 제안한 것에 계엄령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긴 방송 여러분들 들으시냐고 수고들 하셨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나나방송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아직 멤버 안 하신 분들은 멤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나방송을 후원해 주시면 방송에 크게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땡스나 또 카카오뱅크로 후원해 주시는 분, 또 다음 방송에서 모아가지고 호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라나였습니다.